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1번째 페이지, 세계사의 빈틈, 중간 세계사에 대해 소개해 주실 새로운 게스트를 저희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자, 전 세계에 딱 19명뿐인 튀르키예 국립역사학회 역사통신위원이자 서울디지털대학교 개원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이희철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네. 먼저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훌까지 말씀하시다가 왜 재미있는으로 바꾸셨죠? 다시 할까요? 훌륭한 아닙니다. 재미있는 프로입니다. 그렇죠. 네, 재미있는 프로입니다. 예. 재미있는 프로입니다. 네. 예. 이런 프로그램에 초청받아서 아주 영광이고요. 제 자신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투르크 역사 문화의 숨겨진 보물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아주 정열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예. 또 그러한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게 쉽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투르크 역사 문화 연구가 이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글로 쓴 책도 제가 최근에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요거예요. 전 세계 딱 19명뿐인 튀르키예 국립역사학회 역사통신위원 중 한 분이 이희철 교수님이다. 네. 뭔가 되게 멋있는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하는 자리인지를 몰라가지고. 네네. 어떤 겁니까 이게? 네, 좀 자랑을 해도 되는 자리인데요. 자랑하십시오. 예, 그게 통신위원이다 이 말 때문에 뭡니까 그 가치랄까 무게감이 조금 줄어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투르키예 그 역사학회가 1930년대 세워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회원의 분류가 역사통신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예. 서로를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예. 신문사의 특파원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신 회원이라는 그 자격이 네. 그때부터 한 100년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기관에 이제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이 기관이 그냥 평범한 그런 학술 회원 기구 이런 게 아니라 투르키예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기관의 헌법에 그 명시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상부 기관으로는 이제 아타투르크 문화역사 언어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저희 이제 산하기관으로 투르크 역사학회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그렇죠. 예. 정부 인정한 기관이고.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학술기관 같은 그런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2023년에 5년 임기로 한국 대표 이제 그 통신위원으로 회원으로 이렇게 제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2027년까지 그런 임무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전 세계에 19명밖에 없다는 건데 이분들이 그냥 튀르키예 뭐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선정 이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투르크 역사 문화에 관해서 뭡니까 공부하고 또 강의하고 저술하고 뭐 이런 활동을 평가받아서 이제 다 이런 데 뽑히게 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심사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10손가락 내지는 한 10발가락까지 합치면은 세계에서 가장 뭐 튀르키예 전문가다. 그 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약간 이철의 인간극장 느낌으로 시작해봤는데 이만큼 이제 튀르키예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또 풍부한 경험을 쌓고 오신 우리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중간 세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중간 세계라는 표현이 저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네. 중간 세계 또는 이제 중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 그 인정된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중간 세계 중량이라는 말은 또 왜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사라는 것이 동양과 서양 이렇게
이분법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이분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역사의 저 왜곡 그리고 저 변질 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편향이 생기죠. 편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동양의 그 주체는 동양문화의 주체는 우리는 중국으로 알고 있고 서양 말하자면 문화랄까 문명의 주체는 우리가 유럽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세계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동양에도 안 들어가 있고 서양에도 안 들어가 있는 어디 가운데가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바로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세계사라는 저 주무대에서 우리 주목받지 못하는 조연 역할을 했던 그런 세계사. 이런 것이 중간 세계사다. 중간 세계사. 이 교수님께서 만드신 표현인가요? 아니면 전부터 쓰이던 표현인가요? 요 중간 세계사라는 말은 제가 창조한 건 아니고 예. 미국인 작가가 이렇게 먼저 썼고요. 또 그 개념을 네. 이제 제가 받아서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해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 나온 책도 중간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예. 그럼 지리적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중간 세계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중간 세계사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쓴 사람은 이제 그 타밈 안사리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그 미국의 그 작가였습니다. 아, 예. 이분이 지금부터 한 33년 전에 이슬람의 눈으로 본 이제 세계사 이런 이제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슬림의 서양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 나 무슬림의 눈으로 한번 이슬람 세계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서술을 하려고 중간 세계사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이분이 그때 할 때는 그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쪽 네. 그 인도 겐지스강에서부터 서쪽에 이스탄불까지. 아,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보면 이제 파키스탄이 있고 뭐 이렇게 쭉. 그래서 제가 그 중간 세계사 지점을 이렇게 지도를 놓고 이제 봤습니다. 네. 봤더니 와 이게 타밈 암사리는 그 중간 세계 이슬람을 보면서 이제 세계사로 연결시키려 했는데 예. 또 제가 이제 투르키에서 그 역사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또 엄청난 문명의 보고 자리였던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네. 이제 타밈 안사리가 지정했던 그 지역 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쪽 겐지스강에서 이쪽 이스탄불까지 이쪽에 뭐가 있나 딱 봤더니 네. 반도가 이제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나톨리아 반도.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의 반도라고 하는데 이게 한두 시간으로 설명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저 역사의 반도고요. 저 지도에서 아나톨리아 반도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저 색깔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색 빨간색으로 아닙니다. 아닌데. 저걸 저 초록색이라고 하나요? 예. 초록색 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돼 있는 부분. 저기. 아나톨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나왔으니까 조금 가지쳐가지고 그냥 이 얘기 먼저 할까요? 그냥 나온 김에.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반도라고 하면 삼면이 바다죠. 예, 삼면이 바다 그걸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에서 남으로 대부분 다 북에서 남으로 흘러요. 우리 한반도도 그렇고 이태리 반도 많은 반도들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나톨리아 반도 쟤는 정말 글자 그대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동서로. 우리가 동서를 연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뭐 비유적인 표현도 되지만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말 그러네요. 동서로 연결치는데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이 말만 하고 넘어가자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진짜 저건 역사의 보고예요. 역사의 보고다. 이렇게 한다 넘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성지, 뭐 메카, 메디나, 그다음 이슬람이 탄생한 곳.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 우리가 지금 여기 중동. 그 지역은 사실은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고대 페르시아 지역. 고대 페르시아 문명이 있었다가 없어진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나가니까 또 아랍 이슬람 제국이 또 거기서 문명을 또 꽃피웠던 그런 땅. 거기다가 중세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세 기독교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이 1000년을
천년. 저 아나톨리아 반도로 해서 이제 중간 세계 그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네. 예. 그 사이에 이제 이슬람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근대 들어와서는 비잔틴 제국이 망하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 오스만 제국이 또 600년, 비잔틴 제국이 1000년. 이게 그냥 시체말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 엄청난 제국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네요. 끊이지 않고 계속 예. 나온 거예요. 저 아나톨리아 반도로 시작해서.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는 참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제 아끼고 두고 있는 건데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하여튼 이 중간 세계가 그런 곳이다. 제가 그런 곳이다. 예.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반도가 저렇게 동서로 되어 있는 반도 제가 못 본 것 같네요. 예. 다리처럼 이렇게 동과 서를 연결해 주는. 예. 우리 항상 튀르키예를 얘기하면 뭐 동서 문화를 연결해 준다 그러잖아요. 교집합 막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저 땅의 모양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예, 진짜로. 예. 진짜. 그러네요. 새삼 느낍니다. 예. 그러면 저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점으로 한 그 중간 세계에 그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될 텐데. 예. 사실 우리 뭐 교과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룬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중간 세계가 네.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좀 설명하라. 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듣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카펫하고 직물 있지 않습니까? 카펫하고 직물 우리 눈앞에 한번 이렇게 펼쳐보자고요. 예. 여기 저 카펫이 있고 여기 직물이 있단 말이죠. 네. 그 공통점은 두 개 다 C줄 날줄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 C줄 날줄로 막 서로가 교차해야 좌우로 다 연결을 해야 하나의 이제 카펫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하나의 뭐가 만들어집니까? 직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사도 이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의 흐름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 얽히면서 이렇게 뭡니까 짜여지는 직물과 같은 건데 예. 중간 세계사가 있어야만 양쪽에 있는 서양사, 동양사가 네. 완전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바로 세계사의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중간 세계가 없으면 그냥 실뭉치네요. 실뭉치. 그렇죠. 예. 이거 예. 비유 잘 찾아내시네. 맞아요. 실뭉치. 워낙 그 중요성은 뭐 말하자면 날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유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자, 이 중간 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그 중간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관심이 좀 떨어졌던 이유. 예. 크게 이제 하나 이제 책임자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어떤 책임? 이제 서양의 책임이 크죠.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세계사의 주체는 사실 지금까지 사실 서양이었다는 데는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역이다 보니까 세계사를 서양과 그 나머지라는 이런 시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사실 많은 역사들이 또 만들어졌고 기술되어 왔고 예. 또 우리는 서양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그 정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 지식 편향적인 그렇죠. 예. 거기 아주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 얘기보다는 조금 발전해서 요즘 최근에 이제 빅 히스토리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빅 히스토리요? 예, 빅 히스토리. 예. 이제 세계사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세계사를 유럽사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자리에서만 그렇게 보지 말고 시각을 좀 넓혀서 이걸 좌우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빅 히스토리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 최근 한 30년, 20년 동안에 나오는 저 역사서가 있어요. 특히 서양에서 만들어지는 역사서 참 읽기가 재밌습니다. 그래요? 아주 사실적으로 나오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소위 이제 사료에만 의존해서 역사를 지금까지는 사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사료가 종이에 써 있는 사료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고고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재료가 많이 찾았으니까. 예, 많이 찾았으니까.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과거에 이제 사료만 가지고 나 사료 아닌 거는 우리 인정 안 하겠다 했는데 네, 요즘 네. 이제 많이 변화가 됐죠 지금. 아, 그러니까 역사의 서술이 좀 풍부해지고 네. 역사 해석이 아주 뭡니까 다양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역사가 재밌어집니다 지금. 그렇군요. 서양 중심의 어떤 사료에서 예. 또 다양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 균형 잡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중간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이어진 비잔티움 제국, 600년의 오스만 제국, 그리고 두 제국 사이 600년에 걸친 이슬람 제국인데요. 앞으로 이제 각각의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두 제국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요? 예. 네네. 두 제국의 공통점.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제국이 그 수도를 같이 했어요. 수도를 똑같이 수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우리 지금까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예. 어떤 권력자가 네. 이제 새로운 땅을 그치. 정벌 했다고 하면 그치.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도하죠, 천도. 그렇죠. 천도하죠. 예. 싹 지워버려. 지우기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비잔티움 제국하고 오스만 제국은 종교가 달라요. 비잔티움 제국은 기독교고 예.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인데 그 들어가서 네. 수도를 바꾸질 않고 그러네. 그대로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특이하네요. 야, 이거 참 제가 이건 참 깜짝 놀랐는데 예, 예. 이게 지우기를 안 한 거예요. 마지막 전임자 지우기. 네. 그걸 그 흔적을 지워야 네. 내 흔적이 빛이 날 텐데 네. 그 흔적을 그대로 그냥 간직한 거예요. 그럼 두 제국이 공유한 수도가 어딘가요? 수도가 네. 지금 이름으로 하면은 이스탄불이고 옛날 저기 비잔티움의 네. 이름으로는 예.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아름답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노플. 뭔가 좀 뭐가 있을 것 같고. 많은 것의 아름다움을 느끼시네요. 예. 콘스탄티노플. 그럼 오스만 제국 때는 뭐라고 불렀나요? 이스탄불로 바꿨어요. 이스탄불로 그때 바꾼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게 같은 자리예요. 콘스탄티노플이나 예. 이스탄불이나 그 포인트는 같은 포인트다. 이거. 예. 세임 포인트. 같은 포인트를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예. 참 전략가십니다. 뭐. 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제국이 바뀌어도 이어갔겠죠. 맞아요. 예. 예. 그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왜 이스탄불이라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예.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왜 중요했냐? 그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제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패권 국가. 이 패권 국가가 되려면 첫 번째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제 승리를 해야 되고. 네. 자,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기반이 되냐면 군사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군사력과 이제 경제력이죠, 이제. 네. 군사력과 경제력. 그런데 그 이스탄불을 말이죠. 아까 그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삼면이 이렇게 이게 반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로 예. 이렇게 돼 있고. 네. 근데 거기가 옛날에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 네. 실크로드에 이제 저쪽 중국에서 로마로 오는 거기가 종착역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거기가 지중해 무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서유럽에서 말이죠. 네. 그 대항해 시대 되기 전까지는 지중해가 최고의 무역 그렇죠.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부자인 거야. 돈이 다 몰리는 다 거죠. 거기 돈이 다 거기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오스만 제국이 딱 차지하게 된 거야 이제. 예. 이제 아니 콘스탄티노플도 마찬가지죠. 네, 콘스탄티노플도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해상 무역이 다니까 이제 돈이 그대 들어오고요. 네. 자, 여기 이제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력. 네. 자, 군사력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예. 옛날에 이제 성체 싸움이었으니까 성체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그 정복을 안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방어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방어를 그렇죠. 예. 방어.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성벽은 말이죠. 삼중 성벽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성벽입니다. 삼중. 삼중 성벽. 벽을 세 개를 쌓은 거예요. 세 개. 예. 근데 이게 상당히 높고 예. 아무리 그동안 막 적들이 그걸 침략을 하려고 해도 난공불락이다. 그렇죠. 그냥
글자 그대로 난공불락이에요. 정말 정말 못해서 걔네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삼중 성벽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네. 이 방어력이 아주 탁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탁월한 방어력을 네. 넘어설 만한 도시가 없는 거예요. 이스탄불을 넘어선 도시가 예. 장사를 해도 그렇고 또 군사를 해도 그런가. 그러니까 비잔팀이 거기를 캐피탈로 가지고 있었고 네. 종교가 다른 또 오스만 제국도 거기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담보됐죠. 예, 완전히 담보됐죠. 아, 예. 그렇구나. 예. 그게 지금의 이스탄불의 어떤 지리적 맞죠. 특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제국이 정치와 행정적인 면에서도 닮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비잔티움과 이제 오스만 제국 모두 국가주의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시행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옛날 이제 제국들은 네. 이 중앙 집권적 그 통치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 통치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중앙 집권적이란 그 대척점에는 이제 지방 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쟁을 수행하는 그 통치자가 지방에 있는 그 뭡니까 주권이랄까 어떤 자치권을 허용한다 그러면 이 중앙의 그 권리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나 오스만 제국 이 제국들은 통솔이 쉽고 네. 통치가 쉬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장악할 수 있는 중앙 집권 이런 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사제도도 좀 비슷했다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이게 그 군사제도뿐만 아니라 네. 상당히 모든 제국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 과거로 올라가면 막 페르시아 제국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페르시아 제국이면 군사제도 쭉 다 있는데 네. 이제 역사를 보니까 이제 성경에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그 전도서 1장에 예. 예. 네. 지금 있는 것은 네. 옛날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건 옛날에 다 있었더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더라. 새로운 것이 없더라. 예. 요 말이 그 구약 그 전도서에 나와요. 결국 다 관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면 네. 반드시 다음 제국이 그거를 저기 흡수를 합니다. 네. 이게 완전히 100%가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 비잔티움 군사제도하고 그 오스만 제국 군사제도가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네. 그 통치자의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중앙 수비군, 이 중앙 상비군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네. 내 옆에 그러니까 왕 옆에 황제 옆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중앙 상비군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또 저 멀리 적들이 저렇게 쳐들어올 때 저 네. 지방의 또 군대는 또 어떻게 조직할까? 네. 요런 그 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네. 두 제국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흡사하구나. 네. 그렇군요. 참 공통점이 많은 제국인데. 재밌습니다. 아주. 네, 그 두 제국 사이에 또 어떤 역사가 있을지는 저희가 이 시간에 네. 차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기 전에 좀 튀르키예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거 그 튀르키예 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형제의 나라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튀르키예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만 그러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와,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 국제 관계가 아니죠. 양국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 형제의 나라 이 말 한다는 게 약간 좀 그 어색하긴 하지만 튀르키예와 한국과 튀르키예에서 과연 형제의 나라라는 말은 누가 먼저 했을까? 튀르키예 사람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950년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그때 우리 한반도에서 8,000km 떨어진 네. 저 튀르키예에서 튀르키 병사들이 도와줬죠. 도와줬습니다. 예. 한국 전쟁에서 네. 그 인연으로 해서 예. 그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형제라고 한 겁니다. 도와준 입장에서 먼저 예, 형제라고. 그거는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면 예. 이슬람 정신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적으로 싸웠다. 그렇죠? 네. 같은 목적으로 생사를 걸고 싸웠기 때문에 한국인과 튀르키예 사람들은 형제라고 이렇게 본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 한국 전쟁 때 이제 그런 계기가 돼서 뭡니까 형제라고 했다가 예. 이 폭발한 게 이제 2002년도 월드컵 아닙니까? 2002년도 그렇죠. 3, 4위전. 2002년도 월드컵에 한국과 터키 3, 4위전 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우리 3등 못했지만 예. 그래도 우리 젖잘싸였고 예. 마지막에 어깨동무하고 맞습니다. 그죠? 예,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예, 예. 아, 그 일방적인 건 아니다. 일방적이 그쪽에서 아니고요. 먼저 우리를 형제라고 했다. 예, 뭐 지금은 이제 똑같이 예. 야 누가 먼저 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뭐 양국민이 똑같이 서로 다 우호적이다. 예,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렇죠. 아마 지구상에서 이렇게 두 나라 국민 간에 예. 이렇게 우호적 감정이 이렇게 밀착돼 있는 국민들이 또 있을까? 저는 이렇게 글쎄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집 앞에 호영호제하는 예. 그 튀르키예 음식점 사장님이 계세요. 아, 그래. 예. 아주 푸근하시고 한국말 너무 잘해요. 아, 그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해 튀르키예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약 1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여행지로도 참 인기가 높은데 교수님 진짜 오래 사셨으니까 예. 교수님께서 보시는 튀르키예의 진짜 매력 예. 뭐라고 보시는지. 매력. 예. 첫 번째 매력은 이국적인데요. 이국적이라는 말을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국적이라는 말은 어떤 그 나라를 생각하면 이렇게 설레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막 그냥 뭔가는 모르지만 설레려면 우리하고 뭔가 달라야 돼.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그런 설레임을 그렇죠. 주는 나라가 바로 저 튀르키예 같고요. 튀르키예다. 네. 예. 저는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네. 먹을 것도 참 많지만 네. 먹을 것 자연 풍광과 뭐 그 우리가 미식 얼마 전에 뭐 유명하신 분도 다 거기 백 선생님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예, 예. 뭐 그거 외에 예. 전국이 뭐냐면 역사의 땅이에요. 역사의 땅이다. 예, 전국이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문명의 보고예요. 그냥 예. 갈 때 보물이 여기저기 땅 널려 있어서 예. 참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지구상에 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역사와 문화가 정말 풍부한 나라, 네. 넘치는 나라죠. 이런 매력이죠 말하자면.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예. 사계절이 또 있으니까 네. 또 거기다 하나 더 하면 하나 더. 사람들이 또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갖추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터키는 한 번 그러니까 안 간 사람은 있는데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지만 예, 한 번만 갔다 온 사람은 한 번만 간 없다는 사람은 없다. 거예요. 예, 한번 갔다 오면 예. 아이고 나 또 가고 싶은데 중독된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수님도 매년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마치면서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튀르키예 가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튀르키예까지 못 가시는 분은 경남 김해로 가시면 된다고 하는데 왜 김해에 뭐가 있습니까? 김해에서요. 10월 8일부터인가요? 튀르키예 그 초롬이라는 시하고 그 자매 도시인데 초롬과 그 김해 도시가 네. 지금 10월 8일부터 히타이트전이 열립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또 뭐냐면요. 네. 그 고대 그 오리엔트 시대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빌로니아다 아시리아다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동시대 제국인데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다음에 히타이트. 네, 더 오래 전인 거지. 고대니까. 예, 고대입니다. 이건 우리 저 고대. 존재 시기는 기원전 17세기에서 12세기까지 열렸거든요. 네. 그때 이게 존재했는데 네. 참 이 나라가 세상에 알려진 게 이게 점토판 때문에 알려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기록하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종이가 없는데도 이게 그 뭡니까? 흙에다가 다 기록을 이렇게 해놨는데 땅에서 꺼냈는데 이렇게 3만 개가 나왔습니다. 3만 개, 3만 개 점토판. 그거를 다 아까 전 직물처럼 카페트 이제 직물처럼 막 우아래 다 연결하니까 역사가 이렇게 쭈르륵 다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런 역사의 이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마침 또 우리 저 더숲이라는 그 출판사가 히타이트 제국의 역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최근에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책도 보시면서 저 히타이트 유물전을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중간 세계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2월 2일까지라고 하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 그리고 두 제국 사이에 걸쳐 있던 이슬람 제국까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죠. 국내 최고의 튀르키예 전문가이자 서울디지털대학교 이희철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